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019년 4회 실전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문제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황산화물의 각종 영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공기가 SO2를 함유하며 부식성이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자, 공기가 SO2를 함유한다는 소리는 황산으로 진행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황산은 부식성이 상당히 강한 물질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SO2는 대기 중의 분진과 반응해서 황산염이 형성됨으로써 대부분의 금속을 부식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황산화물은 부식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기에서 형성되는 아황산 및 황산은 석회석, 대리석, 시멘트 등 각종 건축 재료를 약화시킵니다. 약화시킨다는 소리는 우리가 부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황산화물은 대기 중 또는 금속의 표면에서 황산으로 변함으로써 부식성을 더욱 약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부식성이 어떻게 되죠? 더욱 강하게 하는 거죠. 강하게.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식에 가장 뛰어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황산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인체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혈액의 헤모글로빈의 기본 요소인 포르피린 고리의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인체 내 헤모글로빈의 형성을 억제해서 만성빈혈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헤모글로빈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조혈 기능에 되니까 조혈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납이나 또 뭐가 있죠? 벤젠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납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납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돕선 유니트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갈루안에 알맞은 것은 돕선의 단위를 묻는 거죠. 1돕선은 지구 대기 중에 오존의 총량을 0도씨 1기압의 표준 상태에서 두께로 환산했을 때 갈로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론 부분에 여러분들이 뭐를 배웠느냐 하면 1mm는 100돕선을 가진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1mm일 때 100돕선은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뭐냐면 1돕선에 해당하는 길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xml일 때 1돕선. 그러면 x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면 0.01mm가 되거든요. 그래서 0.01mm가 지금처럼 답이 있으면 답을 찾고 없으면 센티미터로 환산해서 또 답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핵심은 1mm는 100돕선의 값을 갖는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 4번 NOx라는 것은 질소산화물이죠. 질소산화물 중에서 이산화질소라는 것은 NO2를 뜻합니다. 자, NO2라는 이산화질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색깔은 젓갈색, 자극성을 가진 기체이며 NO보다 독성이 5에서 7배 정도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리고 납은 분자량은 46, 비중은 1.59 정도. 그래서 분자량이 공기보다 크니까 비중도 당연히 공기보다 크게 되죠. 그리고 수용성이지만 NO보다는 수중 용해도가 낮으며 일명 스말기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NO와 NO2는 수용성이 아니라 뭐죠?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 기체가 되고, 그리고 일명 웃음의 기체라고 하는 것은 N2O라는 아산화질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식성이 강하고 산열이 크며 생리적인 독성과 자극성을 유발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보시게 되면 오염물질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오존은 0.2ppm 정도의 농도에서 2에서 3시간 접촉하면 피해를 일으키며 보통 엽록소 파괴나 동화작용 억제, 산소작용의 저해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오존이라는 물질이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질소산화물을 보면 NOx는 자, 엽록소가 갈색으로 되어서 잎의 내부에 갈색 또는 흑갈색의 반점이 생기며 담배, 해바라기, 진달래 등은 이산화질소에 대한 식물의 감수성이 약한 편이다. 식물의 감수성이 약하다는 것은 NO2에 약한 식물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질소산화물 중에서도 식물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NO2가 영향을 많이 주는 편이죠. 그리고 답은 양배추나 클로버, 상추 등은 에틸렌가스에 대한 저항성이 대해서 저항성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랍은 보리나 목화 등은 아황산가스에 대해서 저항성이 강한 식물이며 까치밥나무, 쥐당나무 등은 저항성이 약한 식물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보리나 목화 같은 경우에서는 저항성이 약한 식물, 그리고 까치밥나무나 쥐당나무는 우리가 저항성이 강한 식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서 강한 식물과 약한 식물이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약한 식물은 이렇게 보리나 목화는 약한 식물이 돼야 되고, 그리고 까치밥나무나 쥐당나무 같은 경우에서는 아황산가스에 대해서 저항성이 강한 식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역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역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복사성 역전층을 먼저 살펴보시면 복사성 역전층은 보통 가을부터 봄에 걸쳐서 날씨가 좋고 바람이 약하며 습도가 적을 때 자정 이후에 아침까지 잘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복사성 역전 같은 경우에서는 겨울에 발생을 하는데 밤에서 이른 새벽까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리고 하반에 보시면 자, 반대가 되는 침강역전입니다. 침강역전은 고기압 중심 부분에서 발생하죠. 기층이 서서히 침강되면서 기온이 단열 변화로 성온되어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성온이라는 것은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생을 합니다, 역전은. 그리고 전선 역전층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오염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편이다. 그리고 해풍 역전은 정체성 역전으로서 보통 오염 물질을 오랫동안 정체시킨다고 그러는 게 오랫동안 정체시킨다는데 실제로 오랫동안 정체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풍역전에 대한 설명을 보시게 되면 육지에 있는 따뜻한 기층 바로 아래로 한냉한 해풍 같은 경우에서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냉한 해풍이 불어와서 형성되는 역전이에요. 반면에 육지에 있는 상태의 공기는 따뜻한 공기가 되는 거고 바다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차가운 공기니까 실제로 보면 따뜻한 공기와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신에 그 차가운 공기가 바다에서 형성되어서 육지로 이동한다고 해서 해풍역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레일라인은 맑은 하늘 또는 저녁 노을은 공기 분사에 의한 빛의 산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답은 빛을 입자가 들어있는 어두운 상자 안으로 도입시켰을 때 산란광이 나타나며 이것을 틴달빛이라고 한다. 답은 마이 산란의 결과는 입사광의 파장에 대해서 입자가 대단히 작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면 라일레이는 결과는 모든 입경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라번에 입자의 빛이 조사됐을 때 산란의 경우에 동일한 파장의 빛이 여러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산란되는 반면 흡수의 경우에서는 빛 에너지가 열, 화학 반응의 에너지로 변환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안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미산란 또는 마이산란이라고 하는데, 자, 미산란의 경우의 내용을 우리가 풀이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미산란이라는 것은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과 거의 같거나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과 거의 같거나 큰 경우에서만 적용되는 반면에 라일레이 같은 경우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대단히 작은 경우에서만 적용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산란이나 레일라이 산란 같은 경우에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미산란은 우리가 같거나 클 때 발생하고 반면에 레일라이 산란 같은 경우에서는 작은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두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미산란의 경우에서는 같거나 클 때, 그 다음에 레일라이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작을 때 발생한다는 거,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먼지의 농도가 0.075mg/m2 삼성인 지역의 상대 습도가 70%일 때 가시거리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개수는 1점입니다. 자,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가시거리가 킬로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농도지의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가시거리가 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농도지의 단위가 미리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돼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 자체에서 가시거리를 킬로미터로 계산하니까 농도지의 단위가 미리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아니고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곱해주면 되나요? 우리가 미리그램을 마이크로그램으로 고쳐야 되니까 10의 3승을 곱하면 돼. 그죠? 그럼 얼마가 되죠? 7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대입을 했을 때, 자, 10의 3승 곱하기 A라는 값이 1점이에요. 그리고 농도 G는 여기서 0.075 곱하기 10의 3성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라고 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7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라고 바로 고쳐서 대입해도 됩니다. 따라서 16km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8번 같은 경우에서는 가시거리의 단위와 농도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문제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9번에 보면 다음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바닷물의 물보라 등이 배출원이며 1차 오염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닷물의 물보라의 배출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성 오염 물질은 여기 대부분의 1차성 오염 물질이에요. 알데하이드만 1, 2차성 물질이고. 그러면 바다의 물보라에, 바다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뭐죠? 염화나트륨.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같은 1차성 물질 중에서도 염화나트륨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피크의 확산 방정식을 실제 대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추가적인 가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dt분의 dc는 제로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는 제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한 오염 물질의 주이동 방향은 x축. 그리고 답은 오염 물질의 농도는 비점 오염원에서 간헐적으로 배출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염원은 비점 오염원, 점 오염원, 이제 점선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거든요. 아니면은 점 오염원, 비점 오염원, 기타 수질 오염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점오염원에서 간헐적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고 점오염원에서, 점오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시설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점오염원에서, 점오염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우리가 가정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풍속은 X, Y, Z 좌표 내에 어느 점에서든지 일정하다는 게 가정 조건이에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비점오염원이 아니라 점오염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역사적인 대기오염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포자리카 사건. 포자리카 사건은 MIC가 뭐죠?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그러면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사건이었어요? 인도 보팔시. 자, 그러면 포자리카 사건에서는 뭐가 노출되었죠? H2S라는 황화수소. 그래서 우리가 누설 사건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포자리카 사건과 인도 보팔시 사건인데, 포자리카에서는 H2S라는 황화수소, 그리고 인도 보팔시에서는 MIC라는 메틸 이소시아네이트가 누설된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런던 서머그 사건은 복사성 역전, 반면에 LA 서머그 사건은 침강성 역전, 그리고 뮤즈계곡 사건은 PAN이 주된 오염 물질로 작용했다고 그랬어요. 자, 나머지 대부분의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대부분 오염 물질이었죠? 아황산가스가 가장 대표적인, 왜? 석탄 연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라번에 보면 도쿄 요코하마 사건은 PCB가 주된 원인, 도쿄 요코하마 사건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아황산가스가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우리가 LA 서머그 사건은 2차성 오염 물질에 의해서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포자리카 사건과 인도 보팔시 사건은 누설 사건에 의해서 발생했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아황산가스가 주된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풀이에 설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최대 혼합 고도가 500m일 때 오염 농도는 400ppm, 오염 농도가 500ppm일 때 최대 혼합 고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제 오염 농도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공식에서는. 그래서 실제 오염 농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최대 혼합
파트에서 예상 오염 농도 곱하기 예상 최대 혼합구에서 실제 최대 혼합구를 나눠준 다음에 몇 성을 하느냐면 3성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사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뭐죠? 계산하는 것은 예상 최대 혼합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입을 합니다. 실제 지금 오염 농도가 얼마로 주어졌어요? 4ppm. 자, 그리고 예상 오염 농도는 500ppm. 자, 그리고 실제 최대 혼합고도는 얼마죠? 500m. 그래서 예상 혼합고도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H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4 나누기 500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3성을 없애야 되니까 3분의 1성 또는 3루트근을 여러분들이 취해 주시면 돼요. 그럼 H 나누기 50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H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100m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시 대기 오염 물질 중에서 태양빛을 흡수하는 기체 중의 하나로서 파장이 420나노미터 이상의 가시광선에 의해서 광분해되는 물질 중에서 대기 중의 체류 시간이 약 2에서 5일 정도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광분해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체류 시간이 2에서 5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광분해되는 물질이 가장 핵심. 그러면 광분해 물질을 우리가 찾아보면 오존 있죠. 그리고 NO2가 있죠. 그리고 SO3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분해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 그럼 있는 걸 찾아보세요. 여기서 뭐가 있어요? 나압은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정답은 나압.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광분해 반응을 한다는 게 포인트.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가우시안 모델의 대기 오염 확산 방정식을 적용할 때 지면에 있는 오염원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200m 떨어진 연기의 중심 축상 지상 오염 농도를 mg/m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배출량은 6g/s, 그리고 풍속은 3.5m/s, 시그마 Y, 시그마 G는 22.5m와 12m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확산식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팁에 보시게 되면 가우시안 확산식을 보시게 되면 가우시안 확산식에서 농도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H가 주어지지 않거나 제로라는 값이 주어지게 되면 이 값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 자체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가우시안 확산식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또 하나 농도에서 나타내고 있는 질량 단위와 가스량의 질량 단위를 일치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을 한 개를 외웠어요. 자, 이 공식을 외웠단 말이에요. 외워서 유효굴뚝 높이가 있으면 그대로 쓰고 유효굴뚝 높이가 없으면 얘를 생략을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쓰고 그 다음에 Q와 배출량과 그리고 농도의 질량 단위를 동일하게 맞춰서 쓴다는 게 가장 핵심. 자, 그러면 설명드렸던 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Q라는 값이 지금 얼마냐 하면 6g/s예요. 근데 정답에서 mg/m의 삼성으로 농도를 계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6g을 mg으로 고쳐요. 그러면 10의 3성을 곱하면 되겠죠. 나누기 파이 곱하기 시그마 Y와 시그마 G 수평 방향, 수직 방향 표준 편차예요. 자, 두 개를 곱하세요. 자, 그리고 풍속이 지금 얼마죠? 3.5m/s. 그죠? 자, 그러면 다 됐어요. 그래서 단위가 mg/m의 삼성이 나오니까 2.02 mg/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죠. 따라서 가우시안 확산식에서 시험에서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팁에 있는 기본식을 기억을 해서 유효굴뚝 높이가 없으면 EXP 뒤쪽에 있는 항을 1이니까 생략을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기본식을 꼭 기억을 하시고 유량 Q와 배출량 Q와 농도 C의 단위를 일치를 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에 보시면 수용 모델의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광학 현미경은 입경이 0.01 마이크로보다 큰 입자만을 대상으로 먼지의 형상, 모양 및 색깔별로 오염원을 구별할 수 있고 미숙련 경험자도 쉽게 분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번에 대한 설명을 보시게 되면 0.01 마이크로보다 큰 입자가 아니고 1 마이크로미터죠.
그래서 1마이크로보다 큰 입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숙련된 경험자만이 분석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크기 자체가 일단은 잘못됐습니다. 1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미숙련자가 아니고 숙련자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분석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전자주사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보다 작은 입자를 측정할 수 있고 정성적으로 먼지 오염을 평가할 수 있어요. 전자주사 현미경, 여기서 주사라는 말에 핵심을 두면 돼요. 자, 주사라는 것은 양 자체가 많은 것보다는 작은 거, 그죠? 작은 거. 그리고 정성이라는 것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시계열 분석법은 대기오염 제어의 기능을 평가하고 특정 오염원의 경량을 추적할 수 있으며 타 방법을 통해서 제시된 오염원을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성법입니다. 성분. 그리고 공간계열법은 시료 채취 기간 중에 오염 배출 속도 및 기상학 등에 의존을 해서 분산 모델과 큰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광학 현미경인데 입자의 크기가 잘못됐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숙련된 경험자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오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륙권 내의 오존 기준입니다. 자, 보통 지표 오존의 배경 농도는 얼마가 되느냐면 1에서 2ppm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오존의 기준치가 0.1ppm이에요. 0.1ppm 이하란 말이에요. 그럼 기준치 이상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배경 농도는 0.01에서 0.02 ppm 정도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번 오존은 태양빛이나 자동차 배출원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복잡한 광화학 반응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대기 중에 오존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태양빛의 강도, NO2와 NO의 비, 그리고 반응성 탄화수소의 농도. 지금 3번 답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차 오염 물질에 의해서 태양빛, 자외선이 우리가 반응을 했을 때 오존이라는 2차성 물질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지적인 광학 서목으로 생성된 옥시단트의 지표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옥시단트라는 것은 2차성 물질이거든요. 강산화제, 옥시단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차성 물질을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 오존을 기준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틀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7번에 보면 대기오염 가스를 배출하는 굴뚝의 유효 고도가 87m에서 100m로 높아졌다면 굴뚝의 풍화, 즉 지상 최대 오염 농도는 87m일 때와 비교해서 몇 %가 되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비교를 하느냐 하면 Cmax라는 우리가 최대 지표 농도 알죠? Cmax라는 것은 EQ 나누기 파이U HE의 제곱 CG 나누기 CY, 자, 이런 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Cmax라는 최대 지표 농도는 굴뚝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가 있죠. 그래서 Cmax는 굴뚝 높이 제곱분의 1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곱의 역수를 비를 놔야 되니까 처음이 얼마죠? 87m. 변화된 값은 100m. 그래서 높이의 각각의 제곱을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75.69%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답이 나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Cmax와 유효 굴뚝 높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2차 대기오염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2차 오염 물질이라는 것은 1차성 물질이 자외선이나 가시광선과 반응을 해서 광분해에서 광화학 반응이나 산화 반응, 광분해에서 발생되는 물질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가번에 SO선인 1, 2차성 물질, 나번에 H2SO4 2차성 물질, 다번에 NO2 1, 2차성 물질, 나번에 CO2라는 이산화탄소는 1차성 물질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2차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번이 정답. 그리고 19번 특정 물질 중에서 오존의 파괴 지수가 가장 큰 것은, 오존의 파괴 지수가 일단 가장 큰 것을 찾으라고 하면 문제 조건에서 할론가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할론가스 중에서 답을 찾아내시면 가장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일단 오존층 파괴 지수는 할론가스가 가장 커요. 그리고 이론편을 한 번 더 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CFC 가스에 대한 화학식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했어요.
자, 따라서 한론가스 중에 1211은 3.0, 반면 1301은 10.0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한론가스 중에서 무조건 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벤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벤젠은 지방이 풍부한 피하 조직과 골수에 고농도로 축적되어서 오래 잔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하 조직이나 골수에 고농도로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만연산으로 대사해서 소변으로 배설된다고 그러는데 거의 배설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B점이라는 것은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은 80도 정도이고 체내 흡수는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벤젠 폭로에 의해서 발생되는 백혈병은 급성 골수화성 백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벤젠 같은 경우에서는 혈액기관이 되는 조혈 기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나번에 보시게 되면 체내 흡수는 바로 밑에도 있는 것처럼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배출은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독성이 많다,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번이 정답이고.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격자 연소로 해서 석탄을 연소시킬 경우에 화염이동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화격자 연소로는 우리가 도시 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장치가 됩니다. 그러면 입경이 작을수록 화염이동 속도가 커집니다. 입경이 작을수록 화염이동 속도가 커진다는 것은 잘 탄다는 거지. 그리고 발열량이 높을수록 당연히 화염의 이동 속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높을수록 화염의 이동 속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소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탄화도가 높을수록 화염의 이동 속도는 작아지죠. 석탄화도라는 것은 뭐냐면 얼마만큼 땅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척도가 석탄화도예요. 그래서 석탄화도가 높으면, 탄화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화염 이동 속도는 작아지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면 연료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석탄의 비중은 탄화도가 진행될수록 작아진다고 그러는데 비중은 석탄의 탄화도, 다시 말해서 땅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으면 묻혀 있을수록 탄화도가 진행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중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류의 비중이 클수록 유동점과 잔류탄소의 함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되죠. 그래서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유동점과 잔류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비중이 크거나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류 중에서 잔류탄소의 함량이 많아지게 되면 점도가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잔류탄소가 많아지게 되면 점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메탄은 프로판에 비해서 이론 공기량이 적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소를 쉽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메탄 같은 경우에서는 CH4거든요. 자, 이렇게 되고 프로판 같은 경우에서는 자, 이렇게 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러면 산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론 공기량이 크게 되고 산소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론 공기량이 작게 되는 거죠. 따라서 메탄이 보면 산소가 적죠. 따라서 이론 공기량이 적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르게 된 설명들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연소에서 연소 속도를 지배하는 요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연소 속도를 지배하는 것은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의 접촉이 또는 확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소가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휘발유와 등유, 알코올, 벤젠 등의 액체 연료의 연소 방식은, 그래서 액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휘발유. 휘발유의 연소 방식은 정발 연소가 되는 거죠.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연료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갈로라는 연료는 가솔린과 유사합니다. 또는 약간의 높은 끓는전 범위의 유분으로 240도씨에서 96% 이상이 정류되는 성분을 말하며 옥탄가가 낮아서 직접적으로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솔린에, 그러니까 혼자는 쓸 수 없어요. 혼자는 쓸 수 없는데
가솔린에 혼합해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석유화학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나프타가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류의 조성이 탄소가 87%, 수소가 11%, 황이 2%였다면 중류연소에 필요한 이론섭연소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론섭연소 가스량이니까 GOW. 그래서 원소 분석으로 되어 있는 고체와 액체에서 GOW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MA0, 이론 공기량이니까 이론 가스량이니까 이론 공기량을 쓰는 거죠. A0 플러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플러스 1.244로 계산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A0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 그러면 C 자리에 얼마? 87%니까 0.87. 그리고 H 자리에 11%니까 0.11. 산소 없으니까 생략. S 자리에 2%니까 0.02를 대입을 해서 나온 이론 공기량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H의 값이 11%니까 0.12. 산소 없으니까 생략. 질소 없으니까 생략. 그리고 수분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GOW라는 이론섭연소 값이랑은 11.35 S미터의 삼성포 킬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반드시 공식을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숙지하세요. 자, 그리고 27번에 보면 목재나 석탄, 타르 등의 연소 초기에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고 긴 화염이 발생되는 연소의 형태는, 그래서 여기서는 화염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화염이 발생하게 되면 분해 연소, 화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표면 연소. 그래서 표면 연소와 분해 연소는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화염이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비교하시면 돼요. 따라서 4번이 정답.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무 연소기의 자동 제어 방법이 시퀀서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 안전장치가 따로 필요 없다. 안전장치는 모든 장치에서 거의 대부분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4번 분무 연소기의 자동소와 연소량 자동 제어 등이 행해진다. 답은 화염이 꺼진 경우에 화염 검출기가 소화를 검출하고 점화 플러그를 다시 작동시킨다. 4번에 지진에 의해서 감지기가 작동하며 연료계 폐밸브가 닫힌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